안드로이드 배포 설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안드로이드를 배포하는 설정에 대한 정보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패키지 목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매니페스트에는 패키지의 이름, 패키지 버전, 배포자, 설치 위치, 패키지 아이콘 등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는 몇 가지 설정 값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설정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퍼미션, 권한에 대한 설정, 인스트루멘테이션, 실험 도구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을 보시면 매니페스트 태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안에 액티비티의 설정들, 이런 형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설정은 이제 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름이나 버전, 설치, 위치, 그리고 SDK 버전 등의 기본적인 배포 정보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애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을 하는데 각종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퍼미션 부분은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SMS 수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인스트루멘테이션은 프로젝트를 테스트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목적으로 인스트루멘테이션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항목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입니다. 매니페스트 설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확대를 해서 보시죠.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리소스 바로 밑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림과 같이 매니페스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퍼미션, 인스트루멘테이션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파일인 XML 파일을 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니페스트 설정 화면인데요. 여기에서는 패키지 명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버전 코드를 정의하고 버전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쉐어드 유저 아이디를 정의할 수 있는데, 쉐어드 유저 아이디라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데 이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아이디죠. 쉐어드 유저 라벨은 이 아이디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스톨 로케이션은 이 패키지를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할 위치를 정의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 엑스트라스에서는 이제 기타 등 애드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유저 SDK 항목입니다. 이 유저 SDK 항목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어트리뷰트 항목에서
min SDK 버전, 그리고 target SDK 버전, max SDK 버전을 입력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배포할 때 정확하게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min SDK 버전은 SDK의 최소 버전, 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최소 버전을 의미하고, 타겟은 어느 버전, 여기서 정의한 버전이 표준이라는 걸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맥스 버전은 최대 버전을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앞서서 설명한 거하고 좀 중복되지만, 패키지 항목에서는 이제 패키지명을 입력하는 거고, 버전 코드는 배포할 버전 코드명을 정의하는 부분이고, 버전 네임은 배포할 버전의 이름을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shared id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종의 리눅스 사용자 ID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ID를 서로 같은 ID를 사용하면 다른 서로 두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shared user label은 이제 유저 ID에 대한 사용자가 인식하기 편리한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옵션이 인스톨 로케이션인데, 이 인스톨 로케이션 기능은 API 레벨 8에서부터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 2.2 버전부터 지원한다는 얘기죠. 이 옵션은 응용 프로그램의 용량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니까 SD 카드 같이 이제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할 것인지 내장 저장 장치에 설치할 것인지를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토와 internal only, prefer external이라는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토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좀 다른 주요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의 위치를 자유롭게 확장 저장 장치와 내장 저장 장치를 이동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internal only라는 거는 이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장 저장 장치에만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prefer external이라는 옵션은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 공간이 여유가 없으면 내장 저장 장치에 설치되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물론 이 옵션 역시 이제 확장 저장 장치와 내장 저장 장치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죠. 자, 그러면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할 응용 프로그램과 내장 저장 장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개발 경력이 쌓이면 자연히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하려면, 확장 저장 장치라는 것은 SD 카드와 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확장 저장 장치를 뺐을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은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장 저장 장치의 용량이 부족할 때 불가피하게 확장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확장 저장 장치라는 거는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기준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어느 저장 장치에 저장해야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안점으로 알으셔야 될 부분은 확장 저장 장치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네요. APK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덱스 파일이라든지 기타 데이터 파일들은 뭐 원시 코드 이런 부분들은 내장 저장 장치에 저장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엔 내장 저장 장치 없이는 뭐 작동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항이 있는데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하면 안 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사례는 뭐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서비스가 멈춰지면 다시 시스템을 재구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장 저장 장치가 분리되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내장 저장 장치를 활용하라는 그런 권장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알람 서비스도 역시 알람 서비스가 작동돼야 되는데 확장 저장 장치가 분리된 상태는 당연히 저장이 안 되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입력기 엔진도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입력기가 제대로 작동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제 입력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입력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뭐 그런 비판을 받게 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장 저장 장치에다가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배경 화면 역시 확장 저장 장치가 분리됐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시 확장 저장 장치에 있었던 이런 동적 배경 화면에 대한 작동을 하려면 시스템을 재시동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장 저장 장치에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동적 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젯도 역시 항상 시스템 단에서 이제 작동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확장 저장 장치가 역시 분리된 상태에서는 위젯을 다시 설치된 위젯을 다시 로드되지 않기 때문에 재시동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인증 관리 부분도 역시 내장 저장 장치에 꼭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동기화를 뭐 외장 저장 장치에 응용 프로그램 설치했는데 뭐 사용자가 동기화를 실행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응용 프로그램에 목적했던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장 저장 장치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반대로 내장 저장 장치에 설치해도 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해서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할 수 없는 게 반대로 내장 저장 장치에 설치해도 되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게임같이 아니면 뭐 데이터 용량이 많은 뭐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라면은 내장 저장 장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장 저장 장치에 설치할 거냐, 뭐 내장 저장 장치에 설치할 거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준점은 확장 저장 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가 했다 할지라도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구동돼야 된다는 여건, 그리고 내장 저장 장치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응용 프로그램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설정 부분입니다. Manifest Extras라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매니페스트 엑스트라즈에서 add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 항목에서 추가할 수 있는 엘리먼트가 어떤 것들인지 볼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차차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난이도를 높여 가시면서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Use SDK 부분입니다. 이건 기본 설정 사항이고요.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최소 버전과 그리고 타겟 SDK 버전 그리고 최대 SDK 버전 정도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입력해야 될 수치는 이제 레벨 값을 API 레벨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min SDK 버전이면 예를 들어서 7, 안드로이드 2.1 SDK 버전을 쓴다는 거고, 그리고 타겟은 기본 버전은 8,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대한 기본 설정 값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 설정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좀 확대해서 보죠. 애플리케이션 설정은 애플리케이션 토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석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매니페스트 기본 항목이었고요. 지금 항목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탭을 클릭을 하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전역에 대한 전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노드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어트리뷰트는 이제 네임 항목에서 전역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 데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노드 부분은 이제 액티비티나 여기 아이콘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A를 의미하는 게 이렇게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거고요. S는 뭐 서비스, P는 프로바이더, 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항목은 애플리케이션 태그로 전체가 감싸져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설정한 이런 항목들이 애플리케이션 어트리뷰트 부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서 각각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작성기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매니페스트 XML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들, 이 컴포넌트들은 애플리케이션 노드에서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액티비티라는 건 이제 A라는 아이콘으로 표시되는데, 이 액티비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면을 제어하는 컴포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S라는 약자 아이콘으로 표현이 되고요. 서비스는 화면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시스템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그런 컴포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자라고 해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해서 데이터를 통신하는 컴포넌트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공급자에서 컴포넌트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항목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임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클래스, 하위 클래스에 대한 대표 이름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전역 클래스라고 해서 전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them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타일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훑어보시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벨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는 항목이고요. 아이콘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콘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디스크립션은 이제 전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퍼미션은 이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퍼미션을 정의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퍼미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컴포넌트가 실행할 프로세스를 이제 독립적으로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태스크 어피니티, 여기서 이제 태스크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태스크라는 개념은 응용 프로그램이 화면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호출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작업 과정을 하나로 묶은 게 바로 태스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스크 어피니티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이 이 항목이 됩니다. 참고로 나오죠. 설명이 나오네요. 태스크라는 거는 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해서 이제 액티비티를 하나로 묶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피니티는 이제 영어를 이제 직관적으로 번역하자면 이제 관련성, 연관성이라는 의미인데, 각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 태스크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연관성을 얘기합니다. 다음 설정은 allow task reparenting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본값은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화면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호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호출했던 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액티비티의 그 태스크에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해시코드. 해시코드는 기본이 true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설정은 시스템이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호출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시스템이 이 응용 프로그램을 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 있게 할 것이냐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persistent 속성은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말기라는 거는 배터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활성되지 않을 때는 기본 상태가 꺼져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응용 프로그램일 경우 항상 실행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면 그때만 이렇게 true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만 이 설정을 사용해야지 되겠죠. 다음은 enabled입니다. enabled는 기본적으로 true가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응용 프로그램의 이 컴포넌트들을 인스턴스화 할 건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스턴스화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컴포넌트가 있으면 이 컴포넌트를 복제한 개수만큼 다른 속성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말 거냐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디버거블은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모드의 단말기에서
실행 중인 사용자 중인 단말기에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할 건지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근데 꼭 이 부분은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단말기 테스트할 때만 필요하지 실제 사용자들한테 배포할 때는 false로 설정을 해서 배포를 해야겠죠. VM Safe Mode, 이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안정 모드로 실행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Manage Space Activity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은 응용 프로그램이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액티비티 이름을 정의해 주는 부분입니다. Allow Clear User Data라는 설정은 기본값은 true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Test Only 설정은 기본값은 false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정의하고 있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백업 에이전트, 백업 에이전트는 백업 기능을 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클래스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클래스명을 여기다가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Allow Backup, 기본적으로는 true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백업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ill After Restore, 기본값은 true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시스템을 복원해야 될 때 이 응용 프로그램도 같이 복원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Restore Needs Application이라는 항목은 복원될 때, 리스토어 될 때 이 응용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Restore Any Version, 기본값은 false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복원될 때 전체 응용 프로그램 버전을 다 복원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의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최종 버전만 복원하면 되니까 기본값을 false로 잡고 있죠. 다음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노드 항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노드에서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애플리케이션 태그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애플리케이션 태그의 상위 노드에는 Manifest 노드가 있고 하위 노드에는 Activity, Activity Aliases, Services, Receiver, Provider, Use Library라는 태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애플리케이션 노드에서 Add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노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tivity, Activity Aliases, Metadata, Provider, Receiver, Service, User Library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각각의 항목을 이제 살펴보면 Activity 태그는 Activity 노드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 노드인 상위 노드, 애플리케이션 노드 밑에 존재하고 하위 노드, 옵션 노드로는 인텐트 필터와 메타데이터 필터를 메타데이터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알리아시스, 좀 부연 설명하자면 액티비티는 화면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 하나의 이제 클래스로 여러 가지 별도의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을 때는 액티비티 알리아시스를 이용하는데요. 이 알리아시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만들어 있는 액티비티의 별명으로 이름만 달리해서 똑같은 소스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태그가 있는데 서비스 노드라고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작동되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여기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시버는 이제 통신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노드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바이더 태그는 컨텐트 공급자, 컨텐트 프로바이더 노드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유저 라이브러리는 공유 라이브러리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